우리 몸의 오류 보고서 쓸데없는 뼈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자신이 거두로 진화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화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무릎은 왜 이렇게 부실할까? 코감기는 왜 이렇게? 우리의 손목엔 쓸데없는 뼈가 왜 이리도 많을까? 왜 우리 유전 암호의 절대다수는 무의미할까? 정령 좁은 구멍 하나로 공기와 음식물을 돌다 넘겨야 할까? 무엇인가 실수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생물학자 네이선 렌츠가 우리 몸 오류 보고서에서 설명하듯이 우리의 진화는 실수의 연대기. 이렇게 단점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셨군요. 드디어 내가 잘 아는 저지를 찾았구나. 인간의 결함에 관한 책을 쓴다고 하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쓸데없는 뼈를 비롯한 회복적인 오류, 뇌의 오류 등등. 두 종류의 눈, 척추동물의 눈, 빛이 들어와서 두 종류 망막의 광수형체 위에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은 척추동물은 그렇지가 않다. 반대적으로 이 부적절한 설계가 척추동물에는 망막이 올바르게 배치된 덕분에 망막을 손상, 시신경 원반을 둘 수 매우 눈을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짐승의 눈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삼각동 점액 비수관이 삼각동 꼭대기에 나와 있어서 중력을 다른 동물은 거의 걸리지 않는 감기와 부비동염이 흔한 것은 왼쪽 미신경과 반회 후두신경을 비롯하여 미주신경의 반회 후두신경, 후두, 상후두신경, 미주신경, 대동맥활, 브라키오사우루스, 왼쪽 반회 후두신경은 모든 척추동물에서 대동맥 아래를 지나간다. 따라서 형각의 공룡의 반해 후두신경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을 것이다. 척추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 물론 사람의 목구멍 설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질식이 아니라 막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014년에만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목이 막혀서 죽었는데 대부분 음식물 때문이었다. 공기와 음식물이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리와 돌고래에게는 분수공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만 운반하는 혁신적인 기관이다. 많은 종류와 파종류의 호흡 계통도 목구멍을 거치지 않고 공기를 콧구멍에서 곧장 폐로 보낸다는 점에서 사람보다 낫다. 뱀과 일부 조류가 커다란 먹이를 천천히 삼키면서도 계속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의 무릎을 이루는 뼈와 연골, 전방 십자인대가 보도록 설계고를 제거했다. 우리가 두 발걸음의 불안전한 적응의 탓에 비교적 가는 전방 십자인대가 원래 설계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견뎌야 한다. 사람들의 특히 운동선수의 전방 십자인대가 곧잘 파열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체 척추에서 연골축 간판이 탈출한 모습. 우리의 조상들이 똑바로 선 이렇게 사람이 발목을 이루는 7개의 뼈, 흰색 상대적으로 위치가 고루 있다. 어떤 공학자도 관절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많은 별도의 부품들을 붙여넣으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서 사람들은 뒤죽박죽인 구조를 가지고도 잘만 산다. 말썽만 도무지
하는 일이 없다. 쓸데없는 뼈 중에서 최악은 손목뼈와 발목뼈, 꼬리뼈가 있다. 정상 큰 돌고래 AO4라는 돌고래는 뒷다리 지느러미를 일반적으로 돌고리 작지만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건대 지느러미를 없어지게 한 이전 돌연변이가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것이 드문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식이 비타민과 해당 결핍증, 비타민 별명 결핍증, 레티놀 비타민 A 결핍증, 티아민 각비병, 리보플레빈 결핍증, 니아신 펠라그라, 아스코르빈산 계혈병, 콜레칼시페롤 후루 골다공증, 주요 식이 비타민과 해당 결핍증. 인간은 매우 다양한 음식물을 먹도록 적응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합성하지 못하는 모든 미량원소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다리뼈에 구루병이라는 증세가 생긴다. 사람은 음식물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흡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햇볕을 쬐어야 합성해야 한다. 어릴 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평생 골격 기형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유전체 정크 DNA. 인간은 왜 망가진 비기능 유전자가 멀쩡한 유전자만큼 많을까? 왜 DNA에는 과거의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사체가 수백만 구나 들어있을까? 왜 개상한 자기복제 DNA 조각이 유전체의 10%를 넘을까? 등등. 여러분의 유전체가 책이라면 단어 사이의 공간은 엄청나게 긴 것으로 채워 있다. DNA 문자 중에서 단어를 이루는 것은 3%에 이르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대부분 행설소설. DNA 사다리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세포에는 염색체라는 이름의 사다리가 46개 있는데 세포가 분열하는 순간에는 일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다. 예외는 정자와 난자로 염색체가 각각 2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모든 염색체가 늘어지고 뭉쳐 있어서 마치 커다란 그릇에 스파게티 면 46가닥이 엉켜 있는 모양이다. 염색체의 길이는 가로대가 2억 5천만, 개인 일반 염색체로부터 4,800만 개에 불과한 21번 염색체까지 제각각이다. 유전체가 변화를 겪는 두 번째 경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려고 DNA 사본을 만들 때 생기는 복제 오류이다. 각 세포에는 46억 자의 DNA 암세포가 들어있으며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분열을 겪는다. 따라서 세포가 DNA를 복제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경우의 수는 10의 20제곱. 세포는 깐깐한 편집체에서 오류 확률이 100만 자 중에서 한 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드문 오류 중에서도 99.9%를 즉시 발견하여 바로잡는다. 하지만 오류 확률이 이렇게 낮더라도 실수를 저지를 기회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이따금 수정되지 않는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이 돌연변이가 된다. 사실 여러분의 몸에서는 매일같이 수백만 번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오래도록 인류를 괴롭힌 유전병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퍼진 것은 낫형 적혈구병일 것이다. 매년 30만 명의 아기가 낫형 적혈구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2013년에만 최소 17만 6천 명이 낫형 적혈구병으로 죽었다. 낫형 적혈구병은 혈류를 통해서 산소를 모든 세포에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혈구 세포는 헤모글로빈으로 꽉 차 있으며 산소 운반을 극대화하고 모세혈관이라는 가는 혈관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접힘을 최적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정상적인 적혈구 세포의 모양은 왼쪽과 나태형 적혈구병 증상을 나타내는 적혈구 세포의 오른쪽. 정상적인 적혈구 세포는 쉽게 반으로 접혀서 좁은 혈관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세포는 훨씬 더 뼈뼈에서 좁은 지점에 끼이기 쉽다. 그러나 사람은 수명에서 생식 이전 시기가 길어진 심지어 성숙에 도달한 이후로 더 모자라서 유전자 전달의 가장 중요한 매체인 양호한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데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남성부터 살펴보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남성의 약 70.5%가 불임 담당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정상으로 진단받았지만 약 20%는 정제나 정액의 기준 미달이어서 전통적 방식의 생식이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했다. 정상적인 정제는 경이로운 꼬마 수영 선수이다. 인체 세포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들지만 빠르기는 단연 으뜸이다. 정제는 코르크 스크루 형태로 운동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며 전체적으로 임의의 궤적을 그린다. 여성 고령의 약 25%는 건강한 난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몇 가지 유전적인 호르몬적 증후군의 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다행히도 현대과학은 여성의 생식 주기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체내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호르몬을 제때 주입하면 많은 여성에게서 배란을 유도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효과가 매우 좋아서 난자가 한 번에 2개 이상 배란되기도 한다. 침팬지 목숨을 건 분만. 물론 분만 중에 위험을 겪는 것은 태아만이 아니다. 산모도 분만 중에 죽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죽는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 의술은 이 위험을 매우 효과적으로 경감했다. 이를테면 2008년 미국에서는 모성 사망률이 생존 출생이 10만 건당 24건에 불과했고 2004년 20건, 1984년 9.1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제왕절개의 남용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모성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모성 사망률이 생존 출생 10만 건당 1000건에 이르렀다. 전체 출생의 1%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의 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여성의 일생에서 걸쳐서 분만 중에 사망할 전체 확률이 높아진다. 나팔관은 결코 임신을 지탱할 수 없으며 배아에 착상한 기생충이 침입하는 셈이다. 배아 자체는 문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팽창하고 발달한다. 나팔관은 자궁과 달리 잘못된 임신의 위험성이 점점 커져도 이를 말끔히 중단시키지 못한다. 결국 배아가 자라서 나팔관 벽을 누르면서 문제가 드러난다. 이때 여성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음을 처음으로 감지한다. 압박은 점차 큰 통증으로 발전하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배아가 나팔관을 찢을 수 있다. 극심한 통증과 뇌출혈이 일어나며 응급수술로 손상 조직을 복구하고 혈관의 출혈 부위를 막지 않으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다. 여성 생식기 복강 임신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모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초음파로 쉽게 발견하여 스스로 배아를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출혈을 멈출 수 있다. 놀랍게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복강의 배아가 산모를 죽이지 않은 채 20주일이 지나서 수술을 통한 저기 분만으로 생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각한 의학적인 발달적인 합병증이 따른다. 언론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구동성으로 기적의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아기들이 살아남는 것은 적극적이고
탁월한 의료 개입과 대단한 행운 덕분이다. 마무리 할머니 가설. 최근에 두 종의 고래가 폐경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범고래는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고 40년도 더 지난 105살까지 살았다. 따라서 인간의 생식이 유별나게 비효율적이고 종종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별나게 치명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폐경 면에서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생식 노화로도 불리는 폐경은 여성의 일생에서 월경이 끝나서 더는 생식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다. 우선 중증 근무력증을 살펴보자. 이 신경근육병은 처음에는 눈꺼풀이 처지고 근력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근육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방해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근육이 힘을 주려면 운동신경세포가 작은 신경전달물질 다발 근육 조직 안의 수용체에 분비해야 한다. 신경전달물질은 근육이 수축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매우 빨리 일어난다. 하지만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보듯이 면역체계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를 방해. 미국에는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6만 명가량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럽에서는 좀 더 흔하다. 여느 자가 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원인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면역체계는 이유 없이 고장나며 일단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멈출 방법이 없다. 유전병 형태의 자가 면역질환이 발견되었지만 매우 드물다. 대다수 경우는 인간의 면역체계에 어떤 설계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과학이 대다수 중증 근무력증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있지만 수천 세대 전만 해도 중증 근무력증은 불치병이었다. 그레이브스 병은 중증 근무력증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풍부하고 중요한 체내 분자에 대해서 면역체계. 그레이브스 병에 걸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이상한 짓을 한다. 수용체를 차단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체를 흉내내어 수용체를 실제로 자극한다. 그럼으로써 갑상샘이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몸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호르몬의 양을 면밀히 감시한다. 그러나 그레이브스 병 환자의 몸에서는 항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흉내내어 갑상샘을 자극한다. 갑상샘은 이에 반응하여 갑상샘 호르몬을 점점 많이 분비하는데 결국 갑상샘 항진 쪽으로 이어진다. 그레이브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얼굴이 안구가 팽창하고 갑상샘이 커지는 것이 면역질환의 특징이다. 루푸스의 진짜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초발인이란 바이러스 감염인 듯하다. 루푸스? 루푸스. 루푸스는 사전 진단이 유난히 까다롭다. 다행히도 루푸스 환자의 예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고 루푸스를 부실한 설계 문제 이외의 것으로 보기는 힘든 일이다. 루푸스? 세동맥. 자가 면역질환과 마찬가지로 암은 세포의 사물이다. 암은 세포가 형동수칙을 착각하여 제멋대로 자라고 증식할 때 생긴다. 고형 종양의 경우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세포 덩어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기를 압박한다. 혈액암과 림프종의 경우에 암세포는 혈액세포와 골수 형성 기관을 몰아내고 자신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어느 유형의 암이든 암세포는 대체로 다른 조직에 퍼져서 주도권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암은 본질적으로 세포의 성장 조절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다.
암이 있도록 고집쟁이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모험은 신부의 말처럼 암은 외부 침입자가 아니다. 우리의 세포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암세포와 싸우면서 정상세포를 해치지 않는 약을 개발하기가 힘들다. 둘째, 암은 진행성, 그것도 공격적인 진행성을 가진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질병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암세포는 증식하고 변신하고 침입하여 결국에는 온몸에 퍼진다. 돌연변이. 대부분의 암은 이렇게 시작한다. 몸 속의 모든 세포에 있다곤 돌연변이. 변화. 대부분의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매일 수천 개의 영구적인 돌연변이 일어나다가 그중 하나가 정상적인 확산체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암이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일어난다. 세포를 돌연변이에 취하게 만드는 이른바 암 유전자는 특별히 한 것이 전혀 없다. 암은 세포 분열의 버그이자 특징이기 때문에 모든 다세포 생물의 필연적인 숙명으로 여겨진다. 인체가 어떤 식으로든 DNA를 오류 없이 복제할 능력을 얻지 않는 한 생물학적인 몽상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생물학적 몽상일 것이다. 음울한 아이린은 암이 어떤 측면에서는 생명의 필수적인 부분이 낳은 필연적인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진화가 가져다준 위대한 모든 것은 돌연변이에서 비롯되었다. 매우 어려. 왜 사람은 애는 아주 작은 수만 처리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착시 현상에 쉽게 속아 넘어갈까? 인간의 약함을 논하는 책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인간의 뇌는 지구상에서 독보적으로 강력, 복권을 사는 것은 통계보다도 일화를 숭배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복권을 샀다. 두 분은 스크래치형 복권이나 숫자 서너 개 맞추기처럼 당첨금이 적은 복권에 돈을 허비하지 않는다. 두 분이 사는 것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액을 약속하는 대형 복권이다. 오랜 세월 동안에 부모님은 요긴하게 쓸 수도 있어서 두 분은 복권 말고는 돈을 결코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깍쟁이이다. 25살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그 뒤에 흡연을 시작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21살이 되었을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흡연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성숙하여 지혜로워진 사람들은 흡연 같은 멍청한 습관에 이끌리지 않는다. 위험한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는 또 다른 기본적인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 본성의 양면성은 독보적인 인간 경험이다. 우리는 한없는 사랑과 위대한 자기 희생에서 한순간 냉혹한 살인과 집단 살인으로 들어설 수 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많은 남성들은 자식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었으나 다른 인간을 잔인하게 잃어버려서 부자가 되었다. 듣기로는 아돌프 히틀러 역시 수백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도 에바 브라운 어른에게 너그럽고 다정한 이었다고 한다. 인류의 미래는 위대한 진화가 빚어낸 완벽한 우리의 인체 그 속에 숨겨진 설계 오류를 파헤치는 흥미로운 탐험, 척추 주간판, 완벽한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나이